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에 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시고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공부도 네, 하시고 네, 또 많은 또 가르침도 주고 계신데 이 중국 쪽이 참 이슈가 끊이지 않고 많습니다. 그렇죠. 또 뭐 우리랑 관계가 워낙 깊다 보니까 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영향권에 있잖아요. 항상. 서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한국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가 한 200개 국가 되는데요. 네. 150개 국가가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150개 국가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네요. 우리는 한때 그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했으니까 예.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19%, 네. 8% 정도로 떨어졌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미우나 고우나 중국 쪽 경제를 계속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도 우리 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중국 쪽 경기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7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삼중전회가 네. 열렸단 말이죠. 이게 참 말이 어렵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왜 이렇게 긴 겁니까? 회의 이름이. 네, 사실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네. 근데 공산당은 1921년에 창당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회의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차 대표 대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20기 당회 기간입니다. 지난 5년 전에는 19기가 있었을 거고 네. 또 5년 전에는 18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 몇 대 국회처럼 여기는 이제 몇 대 당회가 되는 거죠. 네. 당회. 중앙위원회는 정의원, 요번 기수는 정의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 실체라고 봐야죠. 네. 중앙위원이 돼야 정치국원이 되고 정치국원이 돼야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무위원 중에 하나가 총서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권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삼중전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 복잡하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앙위원들이 세 번째 모여서 한 회의다. 이렇게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큰 회의가 하나 끝나면 당의 관료들을 하는 게 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예요. 네. 당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국가 기관의 관료들을 또 이중전회에서 배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중전회, 2중전회는 다 인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3중전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 때마다 향후 5년간 중국 공산당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 주로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중간 점검을 하게 돼 있죠. 네네네. 그래서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때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개선책을 낸다든가 뭐 개혁책을 낸다든가 아니면 계속 간다든가 하는 조치가 나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개혁 개방을 결의한 11기 삼중전회가 바로 그거고요. 11기 때. 11기 때, 아하. 그 덩샤오핑 때입니다. 12기 때는 12기 삼중전에는 도시 경제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을 했어요. 이건 호야오방 때고요. 네. 13기 삼중전회 때는 저즈양 때인데 이때는 너무 경제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7위 정돈이라고 그래서 긴축 정책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렸던 3차 전체회의, 즉 3중 전회가 되게 중요했던 거네요. 정책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는가를 봐야 할 텐데 네. 뭐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은 좀 이렇게 헷갈리긴 합니다. 막 경제, 기술,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뒀다. 추진 과제가 300개가 나왔다.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 그 전부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고 애를 계속 썼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완전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뭐 그거는 사실 인류가 처음 겪는 초유의 전염병이니까 국가마다 다 다르게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벽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봉쇄 정책을 하고 작년 초에 이제 중국을 리오프닝 하겠다. 다시 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내내 경기가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조치는 엄청나게 많이 취했습니다. 그 사이에 잘 아시는 부동산 뭐 헝다 사태니 비구이웬 사태니 여러 사태가 났습니다. 그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한때 30%, 지금도 20%를 넘는 중요한 산업인데 저걸 저대로 놔두면 중국 경제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요번에 지금 때쯤이면 이제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들이 별로 없었다. 다만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여 개의 개혁 조치가 나오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중요 정책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개혁 조치들이라든가 상관 세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시행 세칙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계속 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직접적인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여전히 뭐 공동부유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당 중심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무슨 결정적인 조치는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이 많은 서방의 관찰자들 그다음에 중국의 시장 관찰자들도 이런 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목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가 중국 정부로서도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하면 지금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만약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다음 조치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을 넣는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은 그다음에 손 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개혁 조치 방향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하게 설정을 했으나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뭐 부동산에 대한 과감한 구제 조치라든지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게 표현하자면 어떤 정책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뭐 한 방이 없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이 회의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게 개막식 때 나온 공작 보고 내용은 그 제목이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니까 개혁을 전면적으로 더 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인데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매우 중국적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항상 개혁을 심화한다는 거는 중국에서 계속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 하면 중국식 현대화에 찍혀 있는 거예요. 중국식 현대화란 뭐예요? 이게 뭐냐? 사실은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을 했고 이 개혁 개방의 핵심은 서방에서 얘기하는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서방이 짜놓은 미국이겠죠. 미국이 짜놓은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고 온 시스템이었어요. WTO에 가입을 하면서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런데 시진핑 체제가 2012년 말에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총서기가. 이제 2012년 말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뭐 우리식으로 발전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전에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중국식 사회주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든가 중국식 사회주의라든가 사회주의가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뭘 바로 얘기하냐면 중국식으로 현대화하는 모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서방 모델에 따른 현대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뭐 이래서 이제 국가가 발전하는 모델인데 중국은 중국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당의 일원화 영도 하에 네. 시장을 조금 개방해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세계의 시장이 되면서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으니 꼭 서방식으로 중국 경제가 발전하라는 법은 없다. 중국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흐름으로 현대화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자체도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현대화를 달성을 할까? 이 부분을 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사실 중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에 가입을 하고 세계 속에 세계지의 공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국제 개방된 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만들어서 팔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죠. 중국의 기술은 훔친 기술이라든가 강제 이전받은 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그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고 그 물건도 뭐 예를 들어서 환경도 파괴하면서 만들고 노동 착취하면서 만들고 그다음에 수출할 때는 또 환율까지 조작을 해서 수출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니까 저런 기술 자체를 제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뚫고 나갈 길은 과학기술을 자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신질 생산력입니다.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노동 집약으로 다량의 노동 요소를 투입해서 싼 가격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국가 목표인데 이게 뭐 이것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꺼낸 건 아니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중국 제조 2025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게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부의 지난 체제의 총리였던 리커창 총리가 지난번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거를 이제 이 인터넷 시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네. 지난 3월에 열린 양회라고 기억하시죠?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여기 때는 리창 총리가 AI 플러스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AI로 무장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이제 과학기술에 자립을 하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게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 자신들만의 기술로. 그렇죠. 이미 이제 기술이 많이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이 생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로봇은 지금 뭐 중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다음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죠.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네네네. 이런 것들은 선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이는 구동 시스템이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이 반도체가 영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그럼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마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국제 시장에서 미국은 안타깝게도 연구 능력은 있는데 제조 능력이 없어요. 생산이 약했죠.
매뉴팩처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한국하고 대만이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그거를 제조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온다면 소위 미국이 누려왔던 유일 강대국 패권국의 지위가 손상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고 중국은 이걸 뚫고 나가지 않으면 세계적 국가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G2 간에 어떻게 이제 패권 다툼일 수도 있겠고 그 중간에 핵심이 과학 기술인데 중국은 자체 기술로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게 또 올라올수록 G1은 G2를 더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해결되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예전의 미국보다는 힘이 좀 약해졌다고 중국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중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면 티포텟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만큼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대응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바이든 뭐 후보 사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전기차도 25%에서 100%로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뜹니다. 전 중국 품목에 대해서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관세법이에요. 중국 관세법. 그러면 미국이 하는 만큼 자기도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대응적 차원에서 했는데 이걸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고 4월 말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뒀죠.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선거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끝나니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좀 하겠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도 이걸 피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대회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뭐 지도자들끼리 그 부분에 관해서 뭐 합의가 된다거나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압박을 해서 눌러야 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디테일이 무서운 게 미국도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뭐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는 필요할 때는 막 상무부 장관이 중국까지 가서 막 회의합시다 해서 뭐 자기네들도 뭐 농산물 같은 거 서로 사주기로 하고 뭐 관세 몇 개 또 낮춰주기로 하고 또 마사지하고 또 돌아가고. 네네. 근데 또 필요할 땐 다시 또 관세 쫙 높여버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관세를 굉장히 높여서 매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달러 주고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관세가 붙으면 1불 60센트의 수입이 되잖아요. 60%가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가 된단 말이죠. 들어올 때부터 비싸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격을 해서 중국을 주저앉히자. 그게 중요하다.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과거 4년 벌써 바이든도 4년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이 생각한 것만큼 결정적인 뭐 타격을 입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은 어쨌든 개혁 개방 이후에 WTO 체제에 편승을 해서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 정도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면 직간접적으로 40%는 중국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턱대고 그걸 다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커플링을 외쳤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디리스킹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배제는 못하고. 완전히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뭐 하면 안 되니까. 광물부터 중간 가공제부터 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을 거쳐서 서로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소위 몇 탑을 겨루겠죠. 주고받고 하다가 리커플링. 다시 커플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옛날 같은 커플링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필요하면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이 다 가고 또 선거 뭐 여기 하면 중국 때리기에 막 또 엄청 열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왜냐하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 때리기를 해야 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예. 뭐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전기차냐, 우린 내연기관을 더 써야지,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또 타격이 중국한테는 되는 거예요. 관세도 있고, 미국의 그 전통 산업을 부활하겠다라는 또 트럼프의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충돌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2번 대면 회담을 했어요. 네. 재작년에 발리에서 만났고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에이펙을 기화로 만났는데 합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자. 싸우진 말자. 그러니까 전쟁하지 갈등은 말자. 있다. 예. 그러나 이 갈등이 충돌로 폭발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충돌로 폭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급 교류를 하기로 계속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서로 지키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가지고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미국을 가고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게 무슨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그렇죠. 불안한 동거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불안한 동거, 불편한 동거. 그러니까 G2 사이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없는데 이제 커플링을 서로 뺐다가 디리스킹이라고 좀 표현을 바꿨다가 다시 또 커플링을 찰 수밖에 뭔가를 없는. 해서 가는 방향밖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면 모를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원재료 중간 가공, 농산물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뭐 어떤 뭐 그 노동력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때려야 뗄 수는 없는. 떼기 굉장히 어렵죠. 제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은 뭐 희토류 뭐 이런 거 수출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중국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옥수수, 밀 이런 거 수입해야 돼요. 식량이 모자라죠. 인구 너무 많으니까. 돼지고기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중국이 먹는데 대단하죠. 50%를 중국이 먹는데 그중에 반을 유럽에서 수입을 해요. 중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 광물 그걸 갖고 있지만 중국도 실질적으로 식량 자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먹거리.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국이잖아요. 수입국이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그 국제 제재를 받는 틈을 사서 좀 싼 가격에 많이 사주고 있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중국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하고도 그래요. 우리도 뭐 요소수가 97% 막 이러는데 우리 거 전량 100% 수입하는 특수강이 있어요. 우리가 안 팔면 중국도 머리 아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이렇게 밸류 체인이 얽혀 있다.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무배듯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노래 가사에 따르면 전쟁 같은 사랑인데 이게 그러면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 G2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G2라는 말 자체가 그룹 오브 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G1은 미국이고 그 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와서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G2라는 게. 네. 그런데 중국은 이 G2라는 말을 절대 안 쓰죠. 왜 안 쓰냐 하면 그건 미국 주도의 질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안 쓰고 꼭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2대 경제체, 양대 경제체, 경제 규모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체다 이렇게 그게 얘기해요.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건가요? 제가 봤을 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미국 편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미국이 짜놓은 판에 안 들어가고 우리도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2, 뭐 G7 이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인데 G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G1이 미국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세계 2대 경제체 중에 미국은 미국이 한 편을 맡고 있고 중국은 중국이 한 편을 맡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세계 질서에서의 패권 지위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미국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미국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뭐 그렇습니다. 1대1로 따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너네는 너네 축을 중심으로 돌아라. 우리는 우리 축이 있다. 그게 이거네요. 바로 이제 중국식 현대화. 그게 이제 하나는 미국식 현대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그랬죠. 옛날에 금융에서. 네. 이거는 이제 중국 모델이란 말을 그래서 썼던 거고. 그러다 급기야 서방은 서방대로 발전하고 중국은 오늘날 그 어려움을 뚫고 개혁개방 이후에 새로운 현대화. 그게 바로 중국식 현대화. 우리식으로 한 현대화도 전 세계에서 유용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 짜놓은 판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지금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시는 게 훨씬 대륙판 자체가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어찌됐든 간에 약간 조금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중국을 많이 바라보는 게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사고방식으로 왜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뭐 시진핑 주석도 썼어요. 그런 네, 표현을.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G1에 도전을 안 하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좀 숨겨놓는 지금은 건가? 도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냉전기의 양극을 미국과 소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소. 이거는 이제 양극 체제라는 거는 서로 적대하는 체제예요. 적대. 네. 너 죽고 나 살기 이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국과 미국의 지금 이 갈등에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미소는 우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웠죠. 민주주의, 뭐 자본, 자유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갖고 싸웠고 두 번째가 군사력이에요. 누가 군사력이 세냐. 누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냐. 네. 경제력을 갖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안 됐죠. 예. 그런데 지금 미중 갈등은 경제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전략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 갖고도 다투고 군사력 증강 가지고도 다투고 경제 글로벌 GVC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가지고도 다투고 지금은 이제 또 문화에까지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거 미소 냉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국가 부주석일 때 2012년도 봄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태평양은 미국, 중국 두 나라를 다 포용할 만큼 넓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태평양을 왜 미국이 혼자 지배하느냐 이거죠. 우리도 거기에 끼겠다. 미소 냉전처럼 싸우는 양자 구도, 양국 구도가 아니고 우리는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신형 국제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 뉴 타입 국제관계를 마련해 보자. 그러니까 협력하는
양강이 되자 이런 뜻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조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해줬어요. 예. 왜냐하면 저거는 작전상 저러는 거고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는 결국 우리한테 도전을 할 건데 그렇죠. 그걸 미리부터 협력적 관계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괜히 키워질 필요 없다. 한 거죠. 지금 아직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중국이 잘 알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힘을 키우겠다라는 게 이 중국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시 주석은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내가 이 정도로 우리가 경제력이 커졌으면 미국하고 한번 이렇게 붙어보는 것도 네.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 도전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고 꼭 뒤에 붙죠. 아직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꼭 얘기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에도 도전을 하고 인민폐 국제화한다고.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전단도 벌써 3개를 구축했잖아요. 과거에 미소 냉전 시대에도 소련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항공모함 전단이. 그것도 바다가 없어서 또 그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중국이 3개 전단을 만들었고 2025년까지 전단을 하나 더 구축하고 2050년까지 10개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 전단을. 지금 미국이 11개거든요. 그럼 3개를 양분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전자의 반열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제압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이 촉발된 게 미중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세로부터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군사력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거기 손을 댄 거예요. 그 전 사람들도 다 했죠. 이 오바마 대통령도 중국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갈등 협력이 있는데 협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 부분을 그냥 놔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게 갈등 요소가 있는 걸 알면 과감하게 손을 대야지. 그래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저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에 저희가 과학기술 얘기했습니다만 과학기술이 그냥 자체 내부의 산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이게 군사기술로 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그 갈등으로 번져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그냥 저걸 잘못 놔두면 결국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미국을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장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둘러싼 그 갈등, 그 다음에 해상 군사력을 둘러싼 갈등,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갈등.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게 축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오바마 때도 그렇고 다른 때 보면은 중국이 한 허리춤에 있을 때랑 가슴 높이, 어깨 높이 있을 때랑 또 이제 대응의 강도도 또 달라져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제 군사력 중심의 이데올로기 그런 갈등 그래서 냉전 시대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뭐 문화의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중국과의 지투 갈등 이 양극 체제 훨씬 더 그럼 더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과거의 냉전 시대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에 대한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IPEF라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시다시피 TPP라는 거를 오바마 시스템에서 만들었거든요. TPP라는 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이 TPP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TPP에서 탈퇴한 거예요. 이 탈퇴를 하니까 일본이 여기에 점진적이고 포괄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CPTPP라는 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입을 하려면 그 회원국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TPP도 이미 자기네가 거기 구성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협정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게 바로 IPEF입니다. 예.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정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TPP 같은 경우는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건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아.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또 인도는 중국 눈치 보고 막 이러면서 빠졌는데 어쨌든 이걸 만들어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 또 여기서 첫 번째로 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N분의 1이 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미국이 혼자 하면 다 갑인데 왜 내가 거기 열 몇 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서 규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유도하면 되지. 그렇죠. 끌고 가면 되지. 그러면 지금 바이든 시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입니다. 그죠? 네, 자기와 그렇죠. 뜻이 같은 나라들을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깃발 들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인 아메리카 퍼스트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중국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 누가 돼도 다 어려운데, 누가 돼도 다 어려운데, 뭐 어떻게 미국과 뭐 이 협의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트럼프에 초점을 맞춰서 또 작전을 짤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네네, 중국이. 중국이 그런 마음속으로 누가 되길 더 원하는, 물론 이제 바이든은 이제 재선 도전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1대1로 상대하기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압박은 하지만 1대1이니까. 왜냐하면 바이든은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을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만 그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고 미국과 같이 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 구성원이 돼서 중국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대1로 하는 거를 선호한다면 사실 그래서 뭐 외교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거의 고리외교입니다. 네. 자기 혼자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그 1대1 談판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가 좋아하는 탑다운 방식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는 데는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식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스트롱맨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김정은 같은 이런 강경 지도자들은 저런 식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그건 자기같이 1대1로談판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1대1 談판에 상당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가능도 하니까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날 이 토론회를 보면 알지만 예전보다 굉장히 세련돼졌고요. 트럼프가요? 예. 한번 해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네. 받았어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정제해서 쓰고, 두 번째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밀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노하우도 생겼겠다.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누가 돼도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개인적인 성향을 더 강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또 이 강대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진핑, 강경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진핑과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중국이 조금 더 공간이 차라리.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지금의 중국 시스템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패권 국가라는 게 뭐 둘이 싸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따라가느냐죠. 미국이 지금 세계를 이렇게 이끄는 나라가 된 거는 다른 나라가 못하는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달러 체제에 네. 살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월드뱅크, IMF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그려놓은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로 쓰잖아요. 네.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에 버금갈 수 있는 중국적 스탠다드가 나와서 네. 그게 다른 국가들을 흡인을 하면 가능하지만 네네네.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뭐 억지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꼭 좋다 나쁘다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민주, 자유, 인권, 개방 많은 국가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보편 가치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대한민국도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그 범주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유민주 시장 메커니즘, 인권 개방 이런 메커니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중국이 공유한다면 같이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가치와 이념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가지고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력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력이 커진다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국민소득이 GDP가 20만 불이 넘고 네. 뭐 그렇잖아요. 25만 불.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나라를 지도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러느냐? 지도국이라는 건 뭐예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이 막 한때 세계 2위의 경제국으로서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고 그랬지만 일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제 동물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돈만 많은. 다른 게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이 돼야 나 많은 나라가 따라갈 거고 그래야 될 거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의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를 포용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제공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스텝을 중국이 좀 밟아 나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아세안, 중동 지역까지 이제 발을 넓혀 나가고 있고 1대1로도 하고 경제 협력체도 만들고 있고 위안화 결제 시스템도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요. 잘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식 발전 모델이 아까 얘기한 베이징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 북경식 발전 모델이 아프리카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먹히고 있죠. 왜냐하면 강력한 정치 실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흐름을 중국이 보여줬는데 네. 그 아프리카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그렇게 하면서 운동장도 건설해주고 도로도 놔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세력을 넓히는 쪽으로 이게 형성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저걸 무턱대고 저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지만.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여러 다 개발도상국도 맞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미국이 다 뭐 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1대1로라든가 이런 게 발전 도상에서 전부 주저앉아 버리니까 예. 그 효용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도 바꿔서 세계적 국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실제로 1대1로라는 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152개국이 어쨌든 좋든 싫든 연결이 돼 있어요. 152개 국가가 그 중에서 20여 개국은 또 중국 자본을 갖고 성공한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갖다 써서 발전을 해서 뭐 중진국,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중국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저대로 가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식 발전 모델이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식 발전 모델이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성공한 결과를 가져왔고 네. 그걸 가지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도 얘기하지만 중진국 함정에 자칫 빠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에 돌파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 다음 돌파하는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는 이런 조치들이 나온다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렇게 해서도 민주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고 경제도 자유 경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만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중국식 모델도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지금 제대로 구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잘 되는 건 아니고 중국이 네네. 그 미국식의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들을 또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면서 장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거고요. 우선 예. 중국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당연히 알아서 따라가죠. 따라오게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폐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항상 다른 나라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 좀 민폐 국가라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많이 그랬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자신들만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든가 이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상대국에 대한 어떤 그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식 제일주의죠. 애국주의, 우리가 진고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 중국이 지금 중국 국내 내부 경제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는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꼭 경제력을 무기화해서 수출하네. 안 할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그렇게 상대국을 압박하는 형태의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대표적으로 한한령 같은 게 그렇잖아요. 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약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한한령이라는 걸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민간에서 그런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세대가 좀 흘러가면 특히 이제 MZ 세대 막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틀에서 좀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거 보면 막 애국 청년. 그래갖고 오히려 더 청년단이 더 앞장서서 막 우리 중국을 어떻게 하자. 또 최근에는 제 뉴스에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초등학생까지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유치원생까지도 무슨 단검. 요만한 애들이 막 단검 들고 막 총검수를 하고 있고 막.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주의 광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시진핑 체제가 과거 체제와 가장 다른 것은 특히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개혁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건 항상 있어 왔어요. 그 중국도 노선의 지도부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시진핑은 개혁 분배 성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를 내세우는 겁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체제 보장 이거에 대해 더 그거를 내세운 거죠. 사회주의 성을 더 강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꼭 시 주석이 한 건 아니지만 시진핑 체제가 한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애국주의 교육 이라는 게 생깁니다. 애국주의 교육. 예. 물론 이제 중국은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국가였고 네.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는 국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송나라 때라든지 청나라 이럴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 세계 GDP 한 30% 가까이를 중국이 생산했단 말이죠. 그 당시 중세 유럽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팩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죠. 미국의 시대. 예. 지금 미국이 한 25% 전 세계 GDP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잘난 조상을 둔 거예요. 그 조상이 뭐 한족이든 아니든 중국이라는 땅에서 네.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도자들이. 그게 바로 중국몽이에요. 중국의 꿈.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국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거를 시진핑은 2012년도 18차 당대표 대회 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중국에는 1990년대 장저민 시대 때부터 이 소위 중국식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서서는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오히려 MZ세대가 열광을 하는 거죠. 오히려 열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어. 그러니까 중국의 기성세대들은 미국한테 늘 당하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감히 덤비려고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예. 워낙 세니까 국력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 그것도 지금 뭐 초등학생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16살에서 19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고등학생들이 소분홍 스몰 핑크라는 그 이제 애국주의 주로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소분홍. 예, 분홍색, 스몰 핑크색깔. 예.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 분홍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 중국, 시주석 잘한다. 우리는 세계적 국가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맹목적으로 강한 중국을 꿈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시진핑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마오쩌둥은 중국을 세웠습니다. 건국했죠. 예. 덩샤오핑은 중국을 발전시켰어요. 발전시키면서 옛날보다 가난했던 중국을 먹고 살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중국을 건국했고 먹고 살게 한 중국을 어떤 나라로 강한 중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강한 중국이라는데 젊은이들이 열광을 한 거죠. 이제 우리도 그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세계적 국가 중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애국주의 교육이에요. 예. 이게 이제 요즘 약간 벽에 부닥쳤죠.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대학을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젊은이들이 백지를 들고 백지 시위를 하고 균열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설득을 하면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더 옥죄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진핑 체제는 더 강력한 압박 정책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냥 세게. 네, 일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이름 흔들리면 안 하에 되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계속해서 역사 교육을 그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하고 또 대외적인 불안을 앞세워서 군사 교육을 하고 하면은 한쪽에서는 애국심, 한쪽에서는 불안감 이렇게 해서 막 똘똘 반발심도 뭉치게. 당연히 생깁니다. 반발심도 생기고.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만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전보다 발전하고 이런 느낌이 오면 저항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워낙 공산당이라는 실체가 거대 실체이니까 온갖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사회를 다 통제하니까.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로. 예, 온갖 네트워크. 그러니까 감히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취업을 못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지금 뭐 저도 최근에 본 자료인데 취업 인구 중에 약 80%가 대졸자들이 네. 택배를 한다. 그리고 택배하는 사람의 한 80%가 대졸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일자리 하는 뭐 거예요. 미스매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불균형 현상이 오래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잠시는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뚫고 나가자 그러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시진핑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 안에서는 어떤 뭐 파벌이나 원로들이나 뭐 다 힘을 또 못 쓰는 것 같고 국민들도 크게는 저항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황제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통제 시스템이 세고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파벌이라는 게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다 그런 게 없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예. 지나면서 지금도 뭐 시진핑 인맥으로 다 깔아놨다고 하지만 네네.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거를 다 시주석의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은 워낙 자신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거기다 좀 갖다가 앉혔기 때문에 지금은 반발하거나 새로운 걸 못하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워져. 정말로 사회가 불안해지면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랬고 완벽한 체제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이제 시진핑 체제도 그런 면에서 그 뭔가 이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이런 데 따른 이런 흐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조치들을 그때그때 해내지 않으면 곪게 돼 있는 거죠. 곪으면 결국 터지게 돼 나중에 있습니다. 굶어서 네.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체제라는 건 없으니까 뭐 모든 게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가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절충해서 가는 건데 지금 중국 사회주의가 중국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네.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투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거나 기회를 다른 사람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공산당이 잘해주기만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터지느냐. 또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팬데믹 당시에서도 계속 봉쇄를 하다가 뭐 조금 막 시위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풀어준 것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게 받쳐주고 부실 자산 정리시켜주고 부양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간 임계점만 수위만 넘지 않게 이렇게 찰랑찰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쓸 수 있는 정책이 한계에 왔다.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네.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일단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완화시키고 뭔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려면 약 700조에서 900조 정도를 한 번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 여력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부채도 많고 하지만 외환보 요구가 3조 3천억 불 정도 되니까 늘 수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700조 900조를 한 번에 쏟아붓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내부 구조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나마 조금 경기가 뭐 살아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악화되는 데서는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기화로 해서 좀 그 한 번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를 중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형으로 지금 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집을 사는데 정말 우리도 뭐 영끌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온갖 걸 다 집어넣는데 집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상환금도 못 갚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건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 어떻게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들만 가지고 지금 미봉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기 3중전회 때 그거에 관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기대를 했던 건데 그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형으로 가는 거고 관리형이라는 말이 곧 미봉책으로도 치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로는. 이게 또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미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러시아, 북한, 중국 이렇게 셋이서 좀 뭉치잖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속내랑 어떻게 똑같을까요? 어때요? 아니요. 그 북중러 구도는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을 앞에 놓고 연대 의식을 갖는 거는 가능한데 네네. 북한하고 러시아는 국제적 제재를 받는 국가예요. 그런 네. 제재를 받는 국가에 중국이 앞장서서 북중러 구도, 중국, 북한, 러시아 구도를 만드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죠. 오.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 중국과 북한 1대1로 중국이 갑이고 예. 중국, 러시아도 1대1로 갑인데 네. 뭐하러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구도를 만들어서 이 국제 제재를 받는 두 나라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주로 이제 한미일 예. 구도인데 여기와 같이 서느냐. 왜냐? 북중러 구도가 되면 중국의 북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복잡하면 미국한테 제재를 받게 돼 있고요. 네. 중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 EU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자기가 나서서 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EU도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세율을 굉장히 높였잖아요. 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은 EU하고도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졌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번에 푸틴, 김정은이 예. 거의 준 군사동맹에 준하는 저는 이제 유사 핵동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만났으니까 예. 거기에 중국까지 들어가면 중국, 북한, 러시아가 다 핵 갖고 있는 나라들 셋이서 동맹을 맺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되게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경제적으로나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협력할 수 있는 뭐 러시아가 경제가 되는 게 있어야죠. 북한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하러 끼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셋이서 합동 군사훈련을 해도 북한은 훈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경제협력, 협력할 게 없죠. 도와줘야지 일방적으로. 기름도 좀 예, 갖다 계속 줘야 줘야 되고. 되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굳이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 원조도 하고 경제 협력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또 엄청난 반칙이잖아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그것도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손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앞에 둔 뭐 3자 연대 이런 건 가능하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네. 압박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중국의 일련의 조치들이 그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상당히 반영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니까 중국이 대놓고 북한에 서운한 기색을 많이 그렇죠. 비추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건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 러시아는 사실 유럽 국가예요. 이쪽에 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중국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그렇지만 그건 러시아는 유럽 국가고 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나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혼자서 만끽해 왔던 나라인데 지금 러시아가 들어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상쇄가 되죠. 그럼 지금까지 자기네가 투자한 게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틱 날려 들어와서 야, 거기 내 땅 나도 껴줘.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사실은 북한이 속을 많이 새기고 네. 중국 입장에서 봐도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런데 북한의 존재는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여전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북한을 이용해서. 예,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뭐 막 말 안 들으면 미국이 중국한테 쟤네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한국 견제, 일본 견제, 미국 견제를 시연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수단이네, 수단.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폭 지원도 안 합니다. 완전히 지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 더 도와주려면 더 도와주고 아니면 나 러시아랑 놀을 거야. 이런 그 소위 그거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이제 중간자적 이익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북한 지원을 우리가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라고 그래요. 최대 최소 전략. 예. 최대한 적게 주는 거예요. 집을 안 나갈 정도로. 집을 나가서 내 말을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나갈 정도로만 주는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바라던 북한 입장에서는 더 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렇다면 나도 러시아와 루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겠다. 또는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중국도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김정은이 바라는 북중러 냉전 구도입니다. 양다리 전략.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거기 끼어들어가서 노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자 구도는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주목하잖아요. 특히 러시아 지원하지 마라, 북한 지원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서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그건 일정한 거리두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먹고 살려면 서방 국가들과 잘 지내야 돼요. 수출을 하려면. 이 유럽에도 수출을 해야 되고요. 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제재가 걸리고 그러면 중국 경제 더 어려워지잖아요. 괜히 북한 때문에 중국 경제까지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이 당연히 들어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계속 북한하고 가까워지면 그거는 또 기분 나쁘니까 약간의 길들이기도 하는 거죠. 노동자 데리고 가 그러니까 확인된 건 없어요. 중국에 나와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한테 전원 귀국 조치했었죠. 예, 지금 했는데 실제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부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네, 외교부에서. 중국 외교부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봉쇄를 해서 실제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순차적으로 돌아갈 거고 돌아가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보내겠다. 그걸 보충하는데 외화벌이 해야 네, 돼요. 외화벌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거는 천천히 하자. 일단 갈 사람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게 이제 김정은 통치자금일 텐데 그거에 관해서 비자 안 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노동자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그거는 북한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이 뭐로 들어오냐면 관광비자나 유학생 비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광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한없이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국 조치를 시키긴 시켜야 돼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을 바꿔서 보내겠다. 그러면 중국은 그건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제재죠. 있는 사람은 가고. 길들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문건을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이.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서로가 그렇게 견제를 하고 다 주지는 않고 적당히 주고 서로가 이런 관계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라든지 서로가 혈맹으로 얽혀 있고 이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북한과 중국은. 그 특수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피로 맺어졌죠. 사실은 6.25 때 마오쩌둥은 한국 전쟁에 불법 개입을 한 겁니다. 자기네는 참전이라고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고 하지만 6.25가 발발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파견했고 그게 정식 군대죠. 그럼 북한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 9.28 수복을 하고 나서 밀고 올라가서 10월 2일 날 평양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 회의를 했죠. 마오쩌둥은 평양까지 오면 만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해서 가자.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인해 전술이라는 이상한 전술을 가지고 왔고 결국은 중국 땅에서 전쟁한 건 하나도 없고 북한에서 계속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북한을 지켜준 거고 그래서 항미 원조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했다. 근데 남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런 관계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일성 시절에 그 중국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동북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사회주의 진영이지만 어쨌든 항일 전쟁도 하고 이런 세대들과 김정일, 김정은 여기는 완전히 세대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혈맹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는 게 실제로 쉽지 않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듣잖아요.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제 아버지가 김정일이 급사를 해서 갑자기 정권을 갖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시진핑한테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는데 안 만나줬거든요. 나이 30살이고 그다음에 세습이고 급이 안 맞아요. 네. 세습 왕조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는데 3차 핵실험이 김정은 때 한 거예요. 네. 중국한테 통보도 안 하고 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거리가 또 좀 벌어졌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북미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때 다 응원했잖아요. 아, 이제 남북한이 소통을 하고 북미가 하면은 이 핵 문제가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중국은 나를 빼고 셋이서 한반도 문제를 왔다 갔다 하네. 예. 그래서 2018년, 19년 1년 동안 5번을 만나줘요. 그래서 트럼프는 맨날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짜고 왔다. 맨날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동판 발자국 없앤 것도 그 2018년 대련에서 만나서 걸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희 자꾸 러시아랑 가까워지고 군사 동맹에 준하는 그런 걸 맺으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뭐 동판도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자 다 전원 귀국시킬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턱대고 북한을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로 붙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 좋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라는 이 핵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핵이 있어도 북핵과 북한 정권은 별개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기에 조용히 늘 있어주는 게 중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고만 치지 말고 있어라 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뭔가 그냥 야생의 뭔가처럼 그냥 그렇죠. 거기 계속 있어.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그걸 알잖아요. 그럼 도와주려면 날 화끈하게 도와줘야지.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뭐 미사일도 쏘고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대한민국과 미국 보라고 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보라고 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북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 같은 경우는 그 중국하고 관계가 깊죠. 생각해 보세요. 정찰위성이 북한의 정찰위성이 2번 실패하고 러시아의 뭐 지원을 받았든 어쨌든 그래서 쐈다. 그럼 정찰위성이라는 게 지구를 돌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만 봅니까? 미국만 봅니까? 중국도 보는 거죠. 평양에서 베이징을 보고 있다.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죠. 북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강화되면 무슨 뭐 잠수함이나 이런 걸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서해 바다를 공유하는데 우리가 한국, 북한, 중국이 서해 바다를 같이 하여간 뭐 경계도 있고 하지만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런 데서 군사 전략적 우위가 상쇄되는 거를 중국이 원하겠습니까? 동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또 그걸 했잖아요. 그 위성 기술을 이제 중국 위성으로 그 방송을 쏘다가 러시아랑 협력해서 송출을 북한 방송 송출을 러시아 위성으로 쏘기로 했단 말이죠. 중국하고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괘씸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런데 북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과학기술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뭐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 중국 위성을 가지고 송출을 하면 이게 이제 북한에서 해킹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중국에서 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한이 반동 사상 배격법 이래가지고 뭐 지난 신문에도 나왔지만 14살짜리 중학생이 뭐 총살당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보고 본다고. 들었다고.
그런데 그 러시아 거를 하면은 그게 원천 차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어쨌든 이런 전부가 싫은 거예요. 중국은 아니 이게 내 품 안에 있다가 왜 이렇게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내 치마 되는 속에 거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뉴스 플로우를 이제 봐도 그렇고 분명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뭐 혈맹도 아니고 뭔가 이제 계산되고 미묘하게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고 이거를 중국과 북한도 서로가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북중 관계 이상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중국 그 공식적으로 뭐랄까 대변인이 소설 쓰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예민한 반응을 내놓는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죠.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전략적 자산. 쓰임새가 훨씬 많습니다. 말은 안 듣지만 북한의 존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 견제하고 뭐 오물풍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지금. 그다음에 일본도 견제하고 그 미사일을 쏘면 일본 열도 위를 넘어가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견제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직접적으로 북한을 책망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전쟁부터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북한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조금 사고를 쳐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뒷마당에 있는 뭔가 좀 뭐 야생의 무슨 뭐 들깨 이런 존재인데 먹이는 계속 주고 포기는 하지는 않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만약에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으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결정적으로 그렇죠.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특히 미국과의 대항전선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서서 우리가 뭐 서로한테 섭섭함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섭섭하고 우려의 심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뭐 일본에 지진 났을 때는 위로 전문을 보내고 중국에 났을 때는 안 보낸 것도 그런 우회적으로 표현이다. 그런데 그거를 북중 관계 이상설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게 중국 외교부의 발언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 이상하죠. 네네네. 당연히 이상합니다. 그럼 갑자기 그럴 리가 없는데. 좀 관계가 좀 틀어진 거는 그러니까 소원해진 것 같긴 하죠. 확실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멀어졌고 그거는 칼자루는 역시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멀리 가면 안 되겠다. 중국 형님이 우리를 안 봐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밀당. 네. 왜냐하면 그 수출액의 무역액의 97%가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이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거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절대 대다수의 생필품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입장에서도 약간 중국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네. 일정한 선은 넘질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저렇게 해주면서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를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거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전이 돼버렸잖아요. 재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탄, 화약.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건데 그거는 뭐 북한이 재고가 엄청 많잖아요. 안 터져서 그렇지. 뭐 한 30% 안 터진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바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 끝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게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가 뭐 믿어줄 것도 없고. 전쟁 끝나면. 네. 근데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마냥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만 러시아에게. 네, 알지만 일단 자기네가 가진 거 하고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좀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도 중국 말고도 공간이 있다라는 걸 중국한테 좀 보여주면서
뭔가 중간자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으니까 똑바로 잘해라라는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북한한테.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멘트를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입장에서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나으냐 한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나으냐 선택을 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끝나고 재래식 무기 필요 없으면 다시 이제 북한을 팽하고 한국하고 같이 잘 지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국제사회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이게 영원한 지금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도 이제 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지만 우크라이나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남한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저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군사동맹은 바로 남한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남한 공격하면 군사 지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북한 지원해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선언인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러시아가 섣불리 북한을 그냥 돕거나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사실 어려운데 그것까지 해서 뭐 국제 제재 문제가 아니고 아마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러시아 내에서 또는 EU와 이렇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 서로 대치 국면으로 간다면 그게 뭐 한국과 러시아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러시아도 북한을 또 이용하고 근데 또 북한도 어느 정도 그걸 또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 알죠. 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연설에서 김정은한테 야구나 보러 가자고. 뉴욕 양키스 구장 가자고 막. 나중에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김정은과 정말로 가까이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좋아한단 말이죠. 위에서 만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탑다운 방식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잘 안 됐죠. 네. 탑다운이라는 게 모양은 되게 좋은데 밑에 실무적으로 이제 걸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공을 다시 북한한테 넘긴 상황입니다. 이제 니네가 비핵화 노선이나 이대로 가야 우리가 뭐 얘기가 된다. 지금 뭐 남북 대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되면 로켓맨을 다시 만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말로는 하기 쉽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결국 누가 먼저 이거를 그렇습니다. 내려놓을 거냐 이것 때문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죠. 거기다가 미국은 어떤 형태든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4대 악의 축이에요. 이게 항상 이제 핵 개발도 하고 그렇죠. 이 네 나라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또 위상이기도 하고요. 이거랑 이게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푸틴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시진핑, 김정은 이런 데하고 1대1 담판을 하면서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트럼프 입장에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 경색 국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거를 특히 북한과 미국 관계는 자기가 다시 한번 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못했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와서 3자 회담을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오파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은 어쩌면 그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핵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른 거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트럼프가 돼서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하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테이블에 뭐 좋든 싫든 끌려 나가든 올라가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때는 저 핵 개발 진척도 때문에 북한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봐야 돼 막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카드가 하나하나 또 소진이 돼가는 거고. 7차 핵실험을 지금 뭐 한다 만다 막 그랬는데 예. 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북한은 이제 다른 걸 할 게 없잖아요. 손가락 빠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차 핵실험 카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핵실험을 했는데도 한국과 뭐 미국과 이런 데가 아무도 안 놀래더라. 했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오히려 뭐 핵실험 잘못하면 백두산 붕괴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예. 지진 뭐 화산 다시 터진다는 그 화산설 뭐 이런 게 별게 다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은 동북 지역에 중국 동북 지역에 방사선이 막 퍼질 거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중국에서 많이 해요. 중국도 싫겠죠. 싫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과 북핵은 달라요. 북핵을 안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이 예. 조용히 좀 가만히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많은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거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이 후계자 수업을 한 15년 정도 시켜줬어요. 예. 데리고 다니면서. 예. 근데 김정은은 그 기회를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원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15년을 같이 다니면 친분도 쌓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30살의 나이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죽었고. 그러니까 남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또 뭐 김여정 따르는 파가 생길 거고 따르는 파가 생길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고모부 장성택을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폐륜적으로 처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그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도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과 북핵은 다른 것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뭐 대화가 잘 통해서 뭐 핵도 어떻게 좀 처분을 좀 하고 평화 모드로 가면 이제 좋은 건데 약간 염려가 되는 게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좀 패싱 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만날 때 맞습니다. 나중에 후기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 문재인 대통령 자꾸 끼려고 해갖고 너 네가 왜 나오냐 막 이런 얘기 나도 이제 좀 뒷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대한민국 그 중간에서 역할을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렇잖아요. 일단 북미 간의 대화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화는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비핵화. 핵심은 그거잖아요. 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핵화인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핵만 없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핵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한미군 지킨다고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로 갖고 오면 끝. 그 누가 합니까? 뭐 소파 협정에 의해서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91년까지 200기 전술핵이 오산 비행장에 있었잖아요. 부시 시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에 핵이 없으려면 주한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그럼 나 주한미군도 안 하고 그럼 남한이 핵 갖게 할게. 그렇게 되면 서로 핵 갖고 있는 거죠. 패싱이건 뭐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북미 간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오키나와에 핵이 있죠. 네. 미국의 전술핵이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뭐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SLBM이니 뭐 이런 거 잠수하면서 쏘는 거가 다 7,600km까지 쏘는데 뭐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여기에 주한미군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이런 것들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는 것은 그거는 중국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계 하나 오면 한국만 하나 오면 전 중국이 미국의 레이더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주한미군이 없다?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핵 기반 협상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들어오면 우리 방위비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한국이 핵무장 하도록 뭐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그렇더라도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연쇄적으로 가는 거죠. 도미노 현상. 대만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중국이 여기 있는데 뭐 러시아는 그렇다고 치고 인도, 파키스탄에 핵 있죠. 북한에 핵 있죠. 만약에 남한, 일본, 대만? 그러면 중국이야말로 핵을 가진 국가들한테 둘러싸인 형세가 되는 거예요. 아, 중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중국이 잘 이해를 해야 지켰네요. 돼. 이거는 할 말. 그래서 우리는 북핵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는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핵을 안 갖고 있는 북한이 거기 있는 거를 원했어요.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으로 왔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미사일 강국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할 수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남을 견제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데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핵도미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그게 일본 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원래 그 강대국들끼리 해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제 전략 균형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맹주를 하고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핵이라는 거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못 싸웁니다. 이 체급의 문제가 아니고 한 방 맞으면 다 가니까. 이런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전략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거는 싫고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 남을 못 갖게 하는 첩경인데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중국으로서도 저렇게 말장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 뭐 쌍계 병행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는 건데 이거는 효용성이 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안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패싱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핵무장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약간 지렛대 효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 니네가 핵을 포기 안 하면 저기 남한에다가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 막 뭐 아니 그렇거나 아니면 난 몰라. 남한이 개발하든 말든 주한미군 뺄 거야.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좋은 거는 아니죠. 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지 좀 강성인 분들은 바로 우리도 핵 개발하자. 아니면 미국 거 뭐 전략적 핵우산 가져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NPT도 탈퇴해야 되고요. 한미 핵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핵우산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지켜주겠다는 핵 기반 동맹 이런 거가 정확히 얘기가 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워낙 좀
특이하고 새로운 접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예측이 안 되죠. 어떤 형태로 갈지 우리가 잘 작전도 짜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캠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막 줄대는 거죠. 예, 뭐 그래서 연구도 하고 우리는 약간 늦은 것 같은데 우리도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항상 미리미리 대비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와, 오늘 진짜 장시간 우리 강준영 교수님의 말씀을 진짜 흡입력 있게 거의 빨려 들어가다시피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통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